안녕하세요. 다들 뒤늦은 호우에 안전하고 무사하신가요? 너무 많이 내려버린 비로 인해 저희 동네도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아 상당히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뉴스에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작은 성의나마 기부를 하긴 했는데 직접 가서 복구 작업을 돕는 일이 제일 좋겠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은 손이지만 더 보태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수혜민 모두가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겪었던 희망 어린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사연을 보내야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잘 극복하실 거라는 긍정적인 기운을 담아서 힘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힘든 시기이지만 좋은 이야기로 마음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위 희귀난치병을 앓는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그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꾸준히 약을 먹으며 운동하고 지내느라 학교 생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초점 운동신경병증이라는 병인데 근육이 서서히 굳기 때문에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병입니다. 환자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학교에 가면 더 긴장을 해서인지 운동 능력이 더 떨어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더 이상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검정고시를 치렀지요. 재활센터에 다니는 것이 제일 좋았겠지만 그때 저희 집은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고 엄마가 혼자 동네 마트와 식당에서 밤낮으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게만 약을 먹으며 지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일은 저 스스로 밥과 약을 잘 챙겨 먹고 몸이 굳지 않도록 산책이라도 부지런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단지이긴 하지만 역시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때 살던 아파트도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인분들도 많아 아침, 점심, 저녁에 아파트 단지를 빙빙 돌며 산책을 하는 저에게 너는 왜 학생이 학교를 안 갔어? 학교 안 다녀? 날라리야? 잘렸어? 사고 쳤어? 라며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다 보니 다들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슬슬 걸어다니는 제가 이상해 보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제가 희귀병으로 아프다는 걸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답도 없이 지나다니자니 불편해 인적이 드문 아파트 가장자리 길들로만 산책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 작은 새들의 지저귐도 바람이 스치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씩 쉬며 물을 마시면서 느껴지는 그 감촉들은 도시 한복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뒤편으로 동네에서 가장 큰 산과 맞닿아 있어 그쪽을 걸을 때면 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꼭 등산로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등산을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그 길은 겨울철에는 가면 안 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는 길에 얼음이 있어 일부러 피해가야 하는 길이었죠. 4월에 벚꽃이나 피면 그제야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 놓여있는 벤치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곤 했거든요. 그 시절에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기에 지금도 그것에 대한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아침 산책을 다녀올 때쯤이면 옆집 할머니께서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 피아노 소리도 참 좋아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인지라 일부러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를 서성거리며 할머니의 피아노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들리는 할머니의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제가 살던 층이 2층인지라 그런 환상적인 순간이 가능했었죠. 가끔 할머니가 병원을 가시거나 모임이 있으셔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매일 혼자 내버려 두고 일을 나가시는 걸 미안해 하셨는데 혼자서 좋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엄마가 한 달에 한 번 쉬시는 날은 제가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인데 15분 정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주무실 정도로 피곤해 하셨거든요. 엄마에게도 제가 느끼는 환상적인 순간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엄마는 너무 바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병원비를 감당하시는 것이 힘드셨을 테죠.
엄마는 화장품 하나도 마음껏 사지 않으셨지만 매달 드는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3살 무렵에 이혼을 한 이후로 좀처럼 저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외갓집은 남해 어디 섬이라는데 연락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 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엄마가 오로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40살이 되지 않은 여자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이셨을 겁니다. 그런 엄마를 웃게 할 수 있는 일은 병원에서 나빠지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지런히 산책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겨우 마치고 물 한 잔을 마시면 무언가 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잉여인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제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기분을 계속 느끼는 일뿐이라 산책은 제게 치료 이상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자 제가 사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일인 산책에다 할머니의 피아노 연주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은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친구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던 저는 더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책을 읽고 책 속의 주인공들처럼 모험을 떠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읽기에는 다소 유치한 전집들을 읽느라 너무 심심할 때나 책을 읽었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일기를 쓰고 잠을 자는 것이 산책하지 않을 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널고 청소도 하긴 했지만 매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일도 일이라고 몸에 무리가 가서 매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해보려고 밥 먹고 설거지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는 작게 한숨을 쉬며 남은 집안일을 하시곤 하셨는데 저에게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게 제게는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 같아서요. 본격적인 재활치료를 받으면 약간은 불편하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희망을 가져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그때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병원비가 아니었기에 엄마와 저는 그저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죠. 저의 최선은 하루 2-3번의 산책과 약간의 집안일 뿐이었지만요. 저보다도 키가 작은 엄마가 감당하기에 저의 병으로 생긴 경제적 부담은 너무나 큰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모두 다 버리고 떠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저였다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를 지키셨죠. 그런 엄마에게 너무 감사했지만 서로에게 직접 표현하는 일은 왜 그렇게 쑥스러운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산책과 할머니의 피아노 연주에 마음을 뺏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마치고 제가 살던 동으로 들어서는데 할머니의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창가 밑에서 피아노 소리를 감상하고 있는데 불현듯 코끝이 찡해지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만 미루시고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원래 시한 학생이 앓고 있는 병이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병이 되는데 어릴 때 이렇게 발병이 된 만큼 치료받으면 경과가 더 좋을 겁니다. 어머니 부담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라는 말을 들은 후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멈춰 터덜터덜 계단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저희 집 앞에 옆집 할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손짓을 하시면서 시연아 무슨 일 있어? 이 밑에서 울고 있던데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나긋하고 차분한 말투에 저에 대한 배려가 담긴 것이 느껴져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런 저를 아무 말 없이 보시던 할머니는 다가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 품에 안겨 저도 말도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너무 죄송해서 그냥 요즘 좀 힘들었나 봐요. 학교 못 가는 것도 힘들고 몸이 아픈 것도 힘들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연주하시는 피아노 소리에 감정이 동요돼서 울컥했나 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겨우 털어놨죠. 시연아, 할머니도 예전에는 되게 좋은 집에서
부자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 그게 영원할 줄 알았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 다른 사람 눈치 보기 싫었거든. 좋아하는 피아노나 치면서 그냥 살면 되겠다 싶었지. 그런데 형제도 없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느새 그 돈을 다 써버렸더라고. 그래서 혼자 갈 곳이 있었겠니? 피아노만 들쳐업고 임대 아파트에 들어와 다달이 연금 받으며 살아가는 거야. 나이가 든다는 건 기회도 그만큼 더 주는 거더라. 어디서 일해본 적도 없는 내가 그냥 나무처럼 사는 게 싫어서 매일 피아노라도 치는 거지. 그런데 시연이가 잘 듣고 있다니 너무 좋다. 시연이는 아직 어리니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아직 포기하고 울기는 너무 이르다. 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자니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산책하고 약도 안 빼먹고 잘 먹고 하면 언젠가 근력이 좋아져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끄덕끄덕 했더니 할머니는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더니 시연아, 언제든지 피아노 소리 듣고 싶으면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는 매일 집에 있으니까. 나이 들어 그런지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나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문 밖에서 듣지 말고 와서 직접 들어줘. 할머니는 영광이야. 라고 하고는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꾸벅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려는데 머리가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그런 꼴로 할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다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왜인지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조금은 든든한 편이 생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제재가 뽀르뚜까 아저씨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니 더 든든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 할머니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막상 가자니 쑥스럽고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 찾아가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점심을 먹고 산책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벨이 울리더라고요. 나가보니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데리러 왔지. 괜히 수줍어서 못 왔지? 이리 와봐. 하시면서 저를 이끄셨습니다. 여기 노인정에 악기 다룰 줄 아시는 노인분들이랑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합주하기로 했어. 악기들도 어찌나 다양한지 색소폰도 있고 플룻도 있더라. 그래서 연습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연이처럼 훌륭한 관객이 있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며 저를 앉히시더니 연주를 시작하셨습니다. 곡의 제목을 모르는데도 밖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감미로웠습니다. 건반 하나하나가 튕겨질 때마다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몸이 아프던 곳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걸 더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그런 감동을 느끼시는 건지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셨습니다. 강한 음에서는 강한 힘이 느껴져 멋있더라고요. 악기 연주를 하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었습니다. 막연히 저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뭐라도 잘하는 게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연주를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했습니다. 가슴속 깊이 울리는 피아노의 음들이 감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연달아 몇 곡을 연주하시더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연습했지? 듣고 싶은 노래 있어?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수줍어하며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저를 웃으며 보시던 할머니는 그럼 할머니가 한 곡만 더 연주할게. 조금만 더 들어줘. 라며 다시 연주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감미로운 곡이었는데 할머니가 그 곡을 연주하시면서 꼭 건반 위에서 춤을 추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을 다해 연주하셨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절로 박수가 나올 만큼요. 연주를 다 마친 할머니는 땀을 닦으시면서 오랜만에 관객이 있어서 그런지 긴장했나봐. 땀이 나네.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니 저까지 활력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으신 건지 할머니는 이렇게 가까이서 듣는 게 밖에서 듣는 것보다 좋지. 언제든지 와. 합주 시간은 내가 미리 알려줄게.
나도 연습하는 거 봐주는 사람 있어서 너무 좋다. 라며 말씀하시는데 마치 소녀 같으시더라고요. 멋졌습니다. 너무 멋져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할머니와 꼭 또 연주 들으러 가기로 약속을 하고 나와 저는 조금 늦은 점심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6월의 싱그럽고 푸름이 그날따라 더 마음에 박혔습니다. 할머니가 연주하시던 제목도 모르는 피아노 소리의 음을 흥얼거리며 걷자니 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그의 저의 여름은 감동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를 데려가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훌륭한 연주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죄송하게 느껴져 가끔 엄마가 간식하라고 놓고 간 과일이나 음료들을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잘 먹겠다는 말을 하시며 저와 함께 먹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뭘 먹는 일은 저에게는 가끔 있는 일이니까요. 엄마는 바쁘셨고 들어오시면 밤 늦은 시간이라 함께 먹는 일은 병원 가는 날이나 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할머니와의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별거 아닌 일들에 대해 듣고 웃으면서 저는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잘 몰랐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표정이 좋아졌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 제 입꼬리가 약간은 더 올라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변 어른들과 마주쳐도 조금은 더 밝고 씩씩하게 인사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 변화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를 조금 더 세상에 내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밝게 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산책은 여전히 아파트를 둘러싼 길로만 다녔습니다. 그 길이 좋았거든요. 특히나 산 아래 옹벽이 있는 부근은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새소리도 잘 들리기도 했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드는 것이 힘들어 우비를 입고 걸었는데 그 부근에서 들리는 빗소리는 다른 곳과는 다른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자연에 가까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사는 곳은 아파트 주변이 다 도로라 그런 점이 아쉽다고 느끼거든요. 엄마는 오히려 가파른 길이 없어 산책하기 좋은 것 아니냐고 하시지만 저는 그때 그 산책로가 그립습니다. 언덕 같은 길을 걷다 보면 숨이 차고 온몸이 아팠지만 다 오르고 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성취감 때문이었겠죠. 친구도 없는 제가 입 꾹 다물고 걷다가 마주치는 자연의 모습들도 좋았고요. 가끔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아파트와 산의 경계에 쌓인 옹벽에서 냇가나 계곡처럼 물이 흐를 때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저에게는 볼거리이기도 했고요. 엄마는 너무 인적이 없는 길로는 다니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저만의 휴식처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죠. 계절마다 피고 지는 이름 모를 꽃들도 저에게는 큰 감흥을 주었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무료한 제 생활에서 가장 역동적인 공간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그 길과 닿기 위해 걸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고 나면 한동안 얼어 있을 때 빼고는 진짜 매일 하루 3번씩 열심히 갔습니다. 할머니의 피아노 연주를 직접 곁에서 듣게 돼서 그 덕분에 기분이 좋아져서인지 산책 시간에 더 신나게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도 그날은 좀 마음 편히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비가 엄청 오면서 천둥 번개가 쳤는데 한 번을 안 깨시고 주무시더라고요. 저녁 먹은 설거지도 하지 않으신 채로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일기를 쓰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 잠을 잤는데도 엄마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잠시라도 그 고단한 삶을 잊고 푹 쉴 수 있어서요. 물론 엄마의 출근길에도 세차게 내리는 비에 걱정은 되었지만 엄마는 간만에 잘 잤더니 날아갈 것 같아 라며 출근을 하셨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 아침 산책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할머니가 합주 연습을 가시는 날이라 옆집에도 갈 수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 보지 않던 동화책을 들고 읽었습니다. 둑을 막아서 나라를 구한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였는데 그날따라 그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날씨 때문인지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뒹굴다 보니 점심때가 되어 간단하게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비가 좀 잦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비를 쓰고 나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할머니도 합주 연습하시고 거의 저녁 때나 돼야 오시기 때문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날이었기에 얼른 나가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 습하고 더운 날씨에 우비 안은 금방 땀으로 차오르며 더 쉽게 숨이 가빠졌지만 아침 산책을 건너뛴 만큼 더 열심히 걸었습니다. 허벅지가 당기고 어깨가 저려왔지만 그럴수록 더 허리를 펴고 씩씩하게 걸으려 애를 썼습니다. 이겨내야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는 검정고시가 아니라 학교를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떡볶이도 먹고 시험도 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너무나 평범하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그런 일들이 제게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게 참 비참할 때도 있었지만 그날은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미끈거리는 땀의 감촉이 찝찝하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전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많이 온 탓인지 산책로에도 흐르는 물의 양이 상당하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진짜 계곡되겠네 하고는 계속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쉬는 벤치가 있는 곳으로 갈수록 물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가까이 가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둘레에 둘러놓은 철조망 담은 큰 돌덩이들과 나뭇가지들이 뒤엉켜 불룩해져 있고 그 아래 옹벽은 깨져 산책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옹벽들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것처럼 보였고 그 틈새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두었다간 옹벽이 무너져 산의 흙들이 쏟아져 나오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처음에는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옹벽이 무너진다면 그 아래에 있는 동이며 아파트 전체에 난리가 날 것이 분명했기에 얼른 사람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둑을 막아서 나라를 구한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에서 소년처럼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렸습니다. 절뚝거리면서 누군가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옹벽이 무너졌어요. 물이 계속 내려와요. 더 무너지겠어요. 라며 소리도 쳐봤지만 다시 굵어지기 시작한 빗소리에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비 아저씨들은 다른 일이 있으셨는지 경비 초소마다 안 계시더라고요. 밖에서 수다 떠시는 할머니들도 비 때문에 보이시지 않았고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리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허둥대다가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헤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옹벽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니 아까보다 물은 더 많이 흐르고 있었고 돌덩어리들도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경비초소로 다시 들어가 보았지만 역시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가 보였고 그 옆에 방송이라고 쓰여 있는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를 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산비탈 옹벽 있는 곳이 무너져 돌덩어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립니다. 지금 옹벽이 무너져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함께 흙과 돌덩어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댁에 계시는 분들은 신고를 해주시고 일단 나오셔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몇 번을 외쳤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10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여러 도구들을 가지고 나오시는 게 보이자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같은 곳에 관리 사무실이라고 쓰인 버튼을 눌러 다시 상황을 알리고 얼른 와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비를 홀딱 맞으신 경비 아저씨가 오시더라고요. 학생이 방송했어? 잘했네. 나는 주차장에 물이 차서 거기 보느라 여기는 보지도 못했어. 고마워. 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두들 나와 처음에는 우왕좌왕 하는 듯 하더니 경비 아저씨와 관리 사무실에서 나오신 분들이 도구를 나누어 주시면서 여기 이쪽으로 이 모래 주머니를 쌓아주시고 그러면서 물기를 이쪽으로 돌리면
당장 급한 건 막아질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될 것 같으니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위급한 상황이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니 모두들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척척 움직이셨습니다. 이미 저는 숨이 찰 대로 차 헉헉거리고 있자니 어떤 아주머니께서 제 우비 위로 담요를 덮어주시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 이거 덮고 이쪽으로 와. 라며 저를 경비실 한쪽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일을 하시더니 어느새 무너졌던 옹벽 위로는 모래주머니가 덮여 쌓여 있었고 거센 폭포 같던 물길은 두세 갈래로 나눠져 약한 물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도착한 시청에서는 어휴,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들 힘써주신 덕분에 큰 변을 막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께서 저를 가리키시면서 저 학생이 방송을 해서 다 나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저 학생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 학생이 방송한 거야? 대단하네. 진짜 큰일 했다. 라며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갑자기 주목을 받으니 부끄러웠는지 몸이 더워지면서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비를 맞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하면서 무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제가 다니는 병원 응급실이었고 엄마가 제 손을 붙들고 침대에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엄마! 라고 부르니 눈이 퉁퉁 부은 엄마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시연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좀 집에 있지. 왜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해? 라고 하는 엄마에게 엄마, 근데 내가 거기 안 갔으면 진짜 아파트에 큰일 날 뻔했대. 내가 보길 잘했지?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시면서 다시 흑흑흑 하면서 우시더니 그러다 너 잘못되면 엄마는 어떻게 사니? 엄마는 너밖에 없는데 라며 더 크게 우시더라고요.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듣고 나니 제가 쓸모없는 잉여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는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엄마는 그런 채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크게 이상이 생긴 건 아니지만 한동안 조심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 앞에 뭐가 잔뜩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이런저런 간식서부터 쪽지들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고맙다, 건강해라, 아프지 마라, 아파트를 구한 영웅이다, 대단하다, 매일 우리 아파트를 지키고 있었다 등등 칭찬하는 말과 제가 아픈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응원하는 말들이 잔뜩 쓰여 있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잔뜩 쌓인 물건들과 쪽지들을 집 안으로 옮기시면서 아이고 우리 딸 덕분에 우리 이 아파트 유명인사 되겠네 라며 그제야 웃으셨습니다.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놓여 다시 웃었고요. 저녁에는 죽을 끓여 엄마와 나누어 먹으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 웃었습니다. 쪽지들 속의 응원들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날 잠들기 전에 쓴 일기에는 다른 날보다 쓸 말이 많아 평소보다 3장을 더 쓰고 잠을 잤습니다. 받은 쪽지들은 노트에 하나하나 펴서 붙였고요. 그런 관심을 처음 받다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고 엄마와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엄마는 출근을 하셨고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 임시로 막아둔 옹벽은 다시 공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그쪽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을 걸으며 산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일상을 다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는 더 나빠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저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저에게 초대장 한 장 주시면서 여기 주차장에서 우리 노인정에서 합주하는 양반들이 공연할 거야. 시연이 널 위해 하는 거니까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둘이 꼭 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대장을 읽어보니
최시연 양을 위한 연주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되물었더니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오기나 해.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엄마 모시고 와.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에게 보여드리며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가만히 초대장을 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우리 시연이 덕에 엄마가 별 경험을 다 해본다. 알았어. 엄마가 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가볼 수 있게 해볼게. 라며 웃으셨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칭찬의 쪽지와 온갖 선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저를 위한 연주회라니요. 감격스럽고 꿈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저처럼 음악으로 치유받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그럼 엄마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서요. 엄마와 제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그때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외롭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가슴이 뻐근하게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연주회 날만 기다렸습니다. 괜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연주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봤자 고작 이틀인데도 너무 길게 느껴져 애가 탔습니다. 산책을 다니면서도 제 이름이 걸린 연주회가 열린다는 생각에 괜히 웃음이 피식피식 났습니다. 할머니는 연주회 연습 때문인지 좀처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갈 때마다 안 계셔서 답답했습니다. 연주회 당일이 되니 자동차로 가득했던 주차장이 비워졌습니다. 그러더니 단상 같은 무대가 놓이는 것을 시작으로 전자 건반이 놓였고 다른 악기를 든 연주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시더니 연습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훤히 보여 내려다보는데 발이 동동 굴러질 정도로 좋았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설레기도 했고요. 엄마는 일찍 오시면서 연주자분들 드린다고 장미꽃을 한 송이씩 포장해 사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것밖에 못한다며 아쉬워하시면서요. 연주회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늦지 않게 도착해 맨 앞자리에 앉아 연주회가 시작되길 기다렸습니다. 연주회 시작 시간이 되니 부녀 회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나오시더니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노인정에서 그동안 합주를 연습하셨다고 해서 그 연주를 듣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다들 초대장 받으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 앞에 최시연 양을 위한 자리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연 양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아니,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연 양 잘못이 아니고요. 몸이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검정고시를 치르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온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잘한 일을 칭찬받기만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아픈 것까지 다 알려져야 하는 자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병명은 너무나도 생소한 다초점 운동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연 양은 엄마가 혼자 키우시느라 형편이 어려워서 받지를 못했대요. 대신 그 부담을 줄이고자 시연 양 혼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파트 둘레길을 돌면서 운동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이번 옹벽이 무너진 것도 처음 발견했고 그걸 알리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실신해서 응급실에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아직 어린 시연 양이 엄마를 도우려고 혼자서 우비를 입고 나선 길에 여러 사람을 구한 거잖아요. 너무 대견하고 안쓰럽더라고요. 라고 부녀 회장님이 말씀하시자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셨습니다. 저도 약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요. 부녀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엄마를 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인데도 좌절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시연 양과 시연 양 어머니께 박수 좀 보내주세요. 힘내시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번에 시연 양 덕을 톡톡히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갚아줄 차례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며칠을 쉬지도 못하고 연주 준비를 하셨어요. 공연 잘 보시고
가시는 길에 저쪽에 마련된 모금함에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우리 시연양에게 전달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시연양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다들 좋으시죠? 우리가 베푸는 거 아니고 갚는 거니까 크게 갚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르신들이 힘써서 준비하신 연주회의인 만큼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연양하고 시연양 어머니는 부담 가지시지 마세요. 우리가 감사함을 갚는 거예요. 그럼 연주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와 엄마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비해 너무 큰 마음들을 받는 것 같아 과분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냥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면 될 일이었는데 치료비 모금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연주회는 너무 멋졌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박수치며 환호했고 연주자분들과 저와 엄마에게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엄마와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인 채로 장미꽃을 연주자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눈물을 닦으시며 힘내라고 하셔서 저희는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모인 모금액은 총 3천만 원 정도가 되었고 저는 전달받은 그 돈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활치료를 받은 지 1년 만에 저는 학교에도 다닐 수 있었고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의 배려로 무사히 졸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전달받은 모금액을 엄마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제 치료에만 다 쓰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설 때 운동을 나오셔서 마주치면 아이고 기특해라 우리 시연이 학교 잘 다녀와 라고 하시면서 볼 때마다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단짝 친구도 사귀었거든요. 미희라고 예쁘고 착한 아이랍니다. 그 친구 덕에 저는 무료 강습을 받고 바리스타가 되어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희는 아이를 데리고 자주 와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저는 재활치료를 부지런히 받고 있습니다. 엄마와 그 아파트를 떠나 이사를 해야 할 때도 얼마나 울면서 이사를 왔는지 모릅니다. 그 고마운 사람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니 힘들더라고요. 할머니는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엄청 우셨는데 얼마 전 저희 단지로 이사 오셔서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전히 멋지게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시죠. 엄마는 제 치료비가 해결됐고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니 식당 일은 그만두시고 마트 일만 하시게 돼서 저와 저녁에 산책을 함께 다니신답니다. 그 덕에 엄마랑 수다가 늘어서 이제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도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만들어주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방법과 마음가짐으로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기적 덕분에 훨씬 힘들지 않게 바라던 것들을 이루었고 이루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수해에도 좌절만 남지 않도록 기적의 힘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처럼 작은 정성도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 기적으로 더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보여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들처럼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기적의 힘을 보태시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실 겁니다. 저도 받은 만큼 베풀려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세상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해 입으신 분들 힘내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가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